저도요, 손절 중에서 저도 패배자예요. 근데 또 내일은 또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리프레시를 하고 매일매일 기분 좋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는데 장이 좀 어렵긴 하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떠나지 않을 거면 패배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패배감 있을 때. 그때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칩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 하면은 먹어요. 수익이 나요.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주식은요, 어떤 종목 셀렉션의 예술이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의 예술이에요. 자기소개 오랜만에 하는데요. 유한타증권에 재직 중이고요. 부천지점에서 근무 중인 박현상 차장이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여러 채널이라든 경제TV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 채널마다 온도 차이가 좀 달라요. 온도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채널의 혹은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말이 바뀔 정도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를 논한다. 그러면은 지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을 좀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종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우리 국내 시장을 얘기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국내 시장 원래 그렇지 않느냐, 원래 변동성도 크고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조금은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지 않냐,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좀 변동성 혹은 그런 극도의 쏠림이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그 쏠림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좀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즉, 유동성이라는 함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근데 그 자금의 성격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작년에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그 2차 전지로 쏠렸었던 거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기억이 아니고 각인이죠.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의 투자자분들이 뭐 작년 7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에 들어갔고, 그런데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 사람 반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셨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일부 좀 쟁여져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장대 대형주, 특히 은행주라든지 자동차주, 보험주, 그런 섹터들로 편식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 자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순환매가 빠릅니다. 뭐 엔터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엄청나게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좀 내가 샀다 팔았다, 이거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시장에서 혹은 계좌상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게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의 모델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크를 한 겁니다. 뉴스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PBR이라고 그러죠. PBR이 청산가치 대비해서, 예를 들어 PBR 1이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청산가치 대비 나눈 거, 그걸 PBR이 얘기하는데, 한 배 정도 되는 수준을 적정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의, 주식의 성질에 따라서 PBR이 높은 종목도 있고 낮은 종목도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보다 좀 언더밸류, 저평가를 받는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아시다시피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리스크 있고요. 중국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의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시장의 저평가를 벗어나고자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작년 3월 때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수로 그 PBR로 따지면 거의 1.4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거의 50% 이상 급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별로 굉장히 저평가된 섹터가 코리안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구조를 다른 우리의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계획을 발표한다라든지, 이런 그거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약간은 강압적으로 혹은 약간은 방향성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게 일단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일 것 같고요. 지금이 3월 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월부터 움직이긴 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HTS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2월부터 3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8조를 샀거든요. 8조 이상을 샀는데, 이게
8조 이상을 산다는 게 그 2월 달에 거의 7조 후반대까지 산 거예요. 거의 그 월간 순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7조 이렇게 한 달에 사는 건 없었었던 거죠. 없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뭘 많이 샀느냐가 중요하겠죠.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뭡니까? 삼성전자, 그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상위주. 그런데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지수를 살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먼저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월 초부터 3월 초중순까지 샀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거 1조 8천억 정도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반도체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지주사,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여기 지금 상위에 삼성전자가 없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특명을 받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주는 뭐냐면 우리가 배당은 있고요. 주권은 없습니다. 편하게 주주총회에 참석은 못해요. 근데 배당은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우선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배당이 목적이라 우선주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는 그 밸류업에 맞는 편식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없습니다. 상위에는. 그 다음에 기아. 좀 약간 말씀드리면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는 자동차주는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싼데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답답이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리고 현대차 기준으로 코로나 시기, 제가 코로나 시기 우리 기억 많이 하시죠? 삼성전자 들어오고 현대차 들어오고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같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총액 상위의 굴뚝주들, 시클리컬이라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 주자들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9만 원이었고 현대차 25만 원이었고 그런데 삼성전자 9만 원 아직 안 왔죠. 현대차는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걸 이제 드디어 왔구나. 원금이 왔구나. 그때 들어오셨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하시는 저로 치면은 저 아버지 또래의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 주식인데 표현이 이럴 수 있지만 물리면 어때? 어차피 올라올 건데. 근데 그게 3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전폭적으로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다른 걸 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저평가 있었던 참고로 아까 PBR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자동차가 올라오기 전에 0.4배, 0.5배였습니다. 본래 가치의 반도 못 찾고 있었고요. 참고로 은행주 있잖아요. 은행주는요. 그전 0.4배, 0.3배예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 가치 찾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현실. 그런데 얼마 전에 밸류 프로그램 초안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자마자 확 빠졌어요. 확 빠진 이유가 내용에 강제성이 없다. 기업에서 그냥 공시를 해라. 그리고 공시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뭔가 강제성에 1번은 어떻게 도입했냐면 그 제대로 도입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하겠다라는 강제성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자율적인 측면을 맡기겠다. 물론 그 상법상 그런 것들 하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5월 달에 다시 확정을 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말에 발표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5월까지 가려면 주식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성질이 엄청 급하십니다. 제가 제일 급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좀 팔죠. 그래서 그 발표했을 때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온 트리거가 뭐냐면은 아마 정부의 주요 인사분들께서 강제성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사화되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사화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기업한테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좀 주주를 친화적인 하는 거는 미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냥 자사주 소각합니다. 계속.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물적 분할 엄청 요구 많이 하셨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상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걸 더블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에 신물이 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좀 달라졌겠다라는 걸 기대를 하게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은 갈 때예요. 왜냐하면 시세 빠지면 또 팔고 싶고요. 그리고 3년 만에 온 거 맞잖아요. 현대차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꾸역꾸역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부 프로그램이 5월 달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아마 지표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밸류업 지표, 코리아 밸류업 지표라는 거죠. 그 지표는 지수가 발표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지수 안에 종목이 있을 거예요. 뭐 현대차, KB금융 이런 식으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을 가지고 따라 사는 운용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지수를 사게 되면은 그 종목이 같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리 선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데 일본이 발표해서 두세 달 동안에 있었던 지수의 흐름이 종목들의 흐름이 저희는 한 2주 만에 끝났어요. 빠르게 올라간 거. 그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일본 흐름은 추후로 좀 보시긴 해야겠지만 참고로 그 후에는 성장적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3월 한 초 중순 넘어가는 이 시기까지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 더 사고 있는 건 맞다. 흔들리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답 없이 말씀드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외국인들의 몫입니다. 지금 국내 자금이 아까 서두에 제가 좀 한정되어 있다. 유동성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전제로 깔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지금 종목들이 최근에 반도체든 바이오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밸류업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느립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그 외국인들은 어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1.4배, 1.5배까지 PBR 기준 올라왔으니까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목표 증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유 가치를 찾을 때 기다리면 되는 건데 제가 맨날 갈 때라고 말씀드리는데 흔들리는 거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는 좀 그때까지 기다리냐 할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마치 밸류업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디스인플레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거 그 두 번째 뭐 중동의 전쟁 격화 여부라든지 혹은 최근에 가장 밀접하게 외국인 선물을 좌지우지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중국이 부동산도 안 좋고요. 디에 공포라 그래 디플레이션 이런데 중국이 빠지면 혹은 홍콩이 빠지면 우리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같이 팔고 그러면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현물보다 좀 빠른 개념이기 때문에 현물도 그 다음에 같이 팔게 되고 그 기관들도 같이 팔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하나의 밸류업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여러 가지 왜 주식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좋은 게 뭐죠?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요즘 브로드컴이라든지 혹은 메타 그리고 비만 치료제 111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치는 거죠. 왜냐면 가다 말고 그래서 요거를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가다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 전략은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700 정도 혹은 좁게는 2,600, 2,700 정도의 박스권일 것 같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 박스권의 레벨업이 될 거면은 외국인들이 뭔가 한번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크게 들어오는 거는 아마도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디스인플레 기조, 즉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될 것 같은지 이런 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원래 올 초의 느낌은 뭐냐면 그 패드와치라는 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 했는데 그게 미국이 워낙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한 6월 정도로 밀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미국이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상해요. 사실은 뭐 좀 쉽게 말씀드리라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가 안 좋아져야지 주식이 오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건데 좀 그거는 좀 추후에 우리 다시 제가 출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거가 좀 명확하게 나오면 외국인들도 조금 이머징적으로 돈을 좀 돌릴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돈이 좀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혹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꺾였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바로 짝터로 들어 제 부끄러우긴 한데요.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오늘의 우리 영상 컨텐츠 전제는 일단은 한동안 유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제한적이면은 성장이라든지 그런 뭔가의 재료를 주식용어로 모멘텀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재료가 살아있는 곳에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미국에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입니다. 그럼 반도체 쪽이 일단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바닥을 찍고 있는 2차 전지가 전기차 시장이 언제 좋아질 거냐? 두 번째. 그리고 4월에 AACR이라 그래서 미국 아마케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증시에 3월에 4월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즌이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바이오, 이런 세 가지 섹터,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패시브성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타 패시브성, 좀 약간의 수급성 종목들, 요 네 가지가 아마도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 좀 첨부된 거라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식을 매매하는 직원이고요. 제 돈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 고객 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직원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거면은 뭐가 가장 잃지 않겠습니까? 현금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계좌에 현금은 50% 정도는 담습니다. 담는 게 아니고 주식을 50% 이상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주식 오르면 어떻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잃지 않는 거는요, 반대로 덜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질 때 덜 깨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에서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조금 현금 상태로 두는 편이고요. 언제 그럼 다 사요? 하는데 코스피가 급락이 나올 때, 급락이 나와서 더 이상 깨질 놈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갔을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ETF를 좀 삽니다. 개인적으로.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지수 관련 상품을 사고, 혹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걸 좀 삽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지수가 빠질 때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못 사는지 아세요? 더 깨질까 봐요. 그렇죠. 더 깨질까 봐인데 더 깨지더라도 나는 도망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고요. 지수예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조금 현금 남겨놓고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8종목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종목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한 종목, 그리고 뭐 바이오 한 종목, 2차전지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진행하신 분께서 저한테 1억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1억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10%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의 반인 500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보일 때 삽니다. 반도체 중에 하나. 언제 사냐면 움직일 때요. 그리고 반도체 움직일 때 2차전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걸 두고요. 2차전지 움직일 때 그 중에서 강한 좋은 종목을 50%, 500을 또 삽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기다립니다. 보면 또 바이오가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바이오에서 가장 강한 종목 또 삽니다. 그런데 장이라는 게 하나하나씩 움직이진 않죠. 이렇게 계속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빠지는 것들은 팝니다. 혹은 빠지더라도 좀 물려 있어도 될 것들은 좀 두긴 두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것들만 남아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주식을 사는 편은 아니고요. 좀 나눠서 산다. 그리고 보일 때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개념이긴 하실 거예요. 근데 매매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을 한 번에 내가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리스크에 빠지는지를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현장에서 매매를 들어갈 때는 업황이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업황이 죽어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좀 약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구독자분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간극이 뭐냐면 시장이라 하면 뭐 미스터 마켓이라 그러죠. 시장이라 하면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레포트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2차전지가 드디어 돌았다, 드디어 업황이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 마음 편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섹터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업황은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황은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밀릴 때의 업황은 미국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이 좀 축소될 것이다, 하반기에.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전기차 같은 고가의 상품을 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이 복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양극재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랑 니켈 같은 그런 원료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는 그 원재료 언제 삽니까? 미리 사지 않습니까? 비쌀 때 산 거죠. 가격이 빠져버리니까는 그러면 마진이 역마진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우려들 때문에 7월달 넘어 8월달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ATL이 8월부터 차트가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의 대표주자는 해외 차트인데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인데 지금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조금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한 이유가 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찌됐든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되는 국가긴 할 텐데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을 했다. 그러니 판매가 부진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테슬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펼쳤거든요. 그런데 가격 인하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 인하하면은 마진도 줄어드는데 판매량 같이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는 PQ가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그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P라도 살아있든 Q라도 살아있든 둘 중에 하나 살아있어야지 그나마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버티는데 같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 조금 안타깝게 우리 작년부터 우리 2차전 열풍이었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반기도 많이 믿긴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12월 1월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12월 분위기와 3월 분위기는 다르다고 봅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자재 값부터 빠지는 거 시작해서 수요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시기죠. 그게 12월까지는 뭐예요? 4분기 실적이 레이팅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4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주식으로 좀 따져보면은 우리가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프리뷰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프리뷰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빠지는데 보고서를 내니까는 4분기 진짜 안 좋다 해가지고 목표가 하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데 또 빠지는 거죠. 진짜 아파요. 이럴 때 진짜 아파요. 왜냐하면 이쯤이면 다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때리는 겁니다. 그게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2000년이 주주분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1월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1월은 24년도 올해를 반영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은 2월 달이라든지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가 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며칠 또 밀립니다. 왜 밀리냐면은 경험적으로 아무리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올랐다가 이것이 실제로 그런 모멘텀, 그런 재료들이 완벽히 소멸되는 시기까지는 이게 우상향이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아마 시점도 여쭤보죠. 시점이랑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가다가 맙니다. 왜냐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멀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때 좀 반등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1분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다음에 4월에서 5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현재 4월 5월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 공백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코리아 증시의 자금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미인대입니다. 다 아름다우시잖아요. 미인대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아름다우신 분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날 혹은 그 시기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조금 더 모멘텀 있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쏠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2000년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시기가 조금 뒤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뭐 주주분들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하실 텐데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작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뭐 친환경 정책, IRA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거를 폐기하겠다라는 으름장도 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법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주식에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하락이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락이 맞아요. 차라리 나아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이렇게 되지도 저렇게 되지도 못하는 걸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언제 끝납니까? 어찌되든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11월 초죠. 그때까지 된 시기까지는 그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때까지는 뭘까요? 우상향하기도 하지만은
한 번씩은 너무 올랐으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들. 이것을 N자형 패턴일 수도 있고요. 계단식 상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무 오르면 좀 줄였다가 마심 팔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구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업황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테슬라 잠깐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지금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시장을 봤더니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좀 해볼 만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뀌냐면 아까 업황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황이 해볼 만한 시기라 왔다 했을 때는 어떠냐면은 차트가 불편해요.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니들 말대로 그죠? 말대로 업황 좋아지면 이미 올랐다. 미리 지금 사야 된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제식으로 좀 더 표현을 드리자면 2000년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4년 전, 3년 전에 그때 2000년 열풍일 때 진짜 많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동박. 2000년에 들어가는 얇은 거 있죠. 박이죠. 동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양극재는 좀 빼고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전해액 그리고 전해액 전당 전구체 보면은 전해액 업체가 한번 쫙 솟았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업체가 확 솟았고요. 최근에 SKC 같은 동박 업체도 쫙 솟았고요. 중간에 뭐가 쏟았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해액이 들어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걸 첨가제라고 그러거든요. 첨가제 만드는 회사, 나노신소재라든지 제휴 같은 회사들도 쫙 올랐어요. 그리고 어디 안 올랐지? 분리막이 안 올랐네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 들어간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소재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뭡니까? 업황이 돌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조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된 거다. 즉 3월 초중순과 12월 아까 말씀드린 12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돌지 않은 건 맞는데 어떻게 모멘텀 시기가 조금 더 한 두세 달 정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반등 나가더라도 수익률이 많습니다. 위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밑에서 반토막 난 분들이 올라가는 원금이 가려면 어떻게 100% 올라야 돼요. 더블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닥에서 50% 오르면 우리는 진짜 많이 수익이 났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50% 오르면 그 전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 원금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 그러면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최근에 그 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말씀드려요. CIS라든지 PNT 같은 그런 전국 공정 쿼터 장비라고 만드는 회사들이 올랐어요. 근데 종목 주식하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니까는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쳐다봐야 돼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누가 사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쳐다보기 시작하는 시장 수급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이 종목 좋다 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쳐다봐야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2차전지는 이제부터는 쳐다보는 그리고 종목을 셀렉션하고 싶은 시장의 수급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에 대한 단서조항은 아까 전액, 전구체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씩은 순환매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테슬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테슬라는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안에서 테슬라는 뭐냐면은 BYD라는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BYD는 또 내렸어요. 그럼 미국 주식을 보다 보면 우리 2000년 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또 룰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 약간은 신인격 마냥 신이 된 거. 왜냐면 워낙 좋았으니까요. 테슬라 올라올 때 화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테슬라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 국내 시장을 2,000원을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국내 시장을 위주로 하는 편이고 미국 시장 봅니다. 보는데 국내 시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보는 편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빠지면 제가 창피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상황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업황은 좀 바닥권에서 조금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힌트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매수를 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매수할 때 조금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극재 혹은 전해, 전구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지금은 수급이거든요. 아까 또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한 거는 무조건 수급, 누가 사야지, 누가 팔아야지 가격 발현이 되는데 수급이 움직이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편하게요. 그냥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 빨개지면 쳐다보는 겁니다. 5개 있으면, 양극장에 5개 있으면 다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는 도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산업이 도는 거거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종판에 이전이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에 이렇게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 빨갛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제일 강한 거예요. 가장 빠르게. 왜냐면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선택을 받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거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목의 섹터별 실적 발현 시기가 언제 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빨라요. 시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정답이거든요. 시세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리서치 자료든 기사든 산업 보고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를 보니 뭡니까? 주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정직한 건 뭡니까? 주가입니다. 그건 주식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조금은 그런 뭔가의 그 스터디에 오리엔트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렇게 칩을 해버리고 안 쳐다보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주가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것도 역시 그 주가를 맞추게 하는 거니까는 좀 그런 시기를 보시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좀 없어 보이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매매해보니까는 이게 정답인 거. 저도 좀 오래 했거든요. 정답인 것 같고요. 주식은 주식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떻게 내가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2000년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유튜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조금 룰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탄산 리튬이라고 그러죠.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중국 시장에서 탄산 리튬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 돌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좀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원자재 동향은 그런 선물 동향 지수 통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장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종목들이 빠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기 뭡니까? 이제 우리 시장의 룰이죠. 그래서 꼭 그 원자재 보긴 봐야겠지만은 일단 업황이 도는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 그게 더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보는 것도 여러 가지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이게 주도주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도주가 뭐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 좀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뜻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주도주는요,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지수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걸 주도주라고 합니다. 즉, 시장 빠지면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덜 빠졌다가 시장 올라올 때 돈이 가장 많이 쏠리는 걸 주도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도주의 전제 조건은요, 그만큼 재료라든지 강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는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짱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로드컴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2000년이 아니죠. 반도체로 AI로 오리엔트된 미국 주식 종목들이 워낙 좋으니까 코리아 증시의 주도주는요, 미국의 섹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3월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3월은요, 바이오의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 바이오의 시간이 되고 혹은 주도 섹터의 시간이 되려면은 주식의 룰로 봤을 때는 그 섹터 안에 대장이 태어나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종목. 그렇죠. 예전에는 2000년대 때는 에코프로였죠. 그죠? 근데 그 대장은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태어났습니다. SG 제형이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머크사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걸 받았죠. 어찌됐든 실적이 굉장히 발현되는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혹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진짜로 많이 올라오고 한번 보실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대비해서 한 며칠 전 대비해서 거의 2배 났죠. 그러니까는 며칠만 한 보름 만에 2배가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같이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주도주가 태어났고요. 대장이 태어난 거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나도 제2의 알테오젠이야. 나도 제2의 뭐야. 그럼 이걸 뭡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 레고캠바이오, ADC를 주로 하는 그리고 몇 개씩 태어날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기 혹은 뭔가의 학회. 4월 달에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회를 바이오의 학회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4월 달에 있는 AACR 미국 암학회랑요.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 사실은 조금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라든지 즉 금리 인상을 할 땐 성장주한테 쥐약이에요. 성장주는 좀 뭐라 그럴까요? R&D라든지 캐파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적이 빵 뜰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성장주라 얘기를 하는데 금리 비싸면 누가 캐파 투자하겠습니까? 못하죠.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주한테는 그런 금리 인상이 쥐약이에요. 근데 아직은 고금리 기조가 있으니 6월 달에 좀 빠질 것 같았는데 그 시기가 아직 오진 않았는데 바이오가 움직인다. 그래서 약간은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워낙 큰 계약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드디어 시작을 한 거고 AACR도 같이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2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킴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 개발 업체라든지 혹은 이런 업체들의 기대감, 그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으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조금 싼 종목들 우리가 그럼 뭐가 싸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에 제약 붙은 섹터들이 쌉니다. 무슨 제약? 왜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싸요. 그러니까 싼 게 비떡이 아니고요. PER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싸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저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최근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싼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계약들, 기대감이 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냥 찾아보면 나오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최근엔 동아 ST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증거들 레포트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 찾아보시고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 이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의사항은 너무 작은 거, 제약바이오만 화끈한 거, 난 작은 거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화끈한 거는 지금 시즌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3월 달에 주식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월은 상패주의보가 있는 시기입니다.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혹은 감사보고서 1년 보고서 나오게 되면 회계법인에서 의견 한정이라든지 거절이 나오면 바로 거래 정지 들어가요. 이런 시기가 무서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주식이 분위기거든요. 확 무너져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들은 물론 작은 거가 화끈해서 밑에서 오르면 더블 금방이면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객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못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하신다면 요만큼 좀 작은 금액으로 좀 한번 베팅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근데 그런 개념이면 코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개념이긴 하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시간이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움직일 때 바이오 안 가더라고요. 그날 당일에. 그렇죠. 그 주식하시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봅니까? 미국을 봅니다. 미국을 보는데 그래요. 편하게 엔비디아가 빠졌고 테슬라가 빠졌어요. 그럼 바이오 한번 볼 필요 있는 거죠. 반도체가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나마 니치마켓이 있는 바이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수익률이 막 달라지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고 손절 친 적도 많고 그냥 그 가격에 판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과정을 하다가도 한번 잘 맞추면 크게 수익이 나요. 우리는요 지금 말씀해 싶은 게 뭐냐면은
꾸준한 수익을 원합니다. 투자자들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크다고요. 이미 하면은 좋으면은 이미 떠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좋으면 이미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15%예요. 그럼 이걸 잡을지 좋더라도 15%가 9% 끊으면 난 6% 물려서 끊는 거고. 뭔가 저명하고 거룩하시게 얘기하시는 분들 좋다 얘기하실 수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엔 좋아도 못 잡는 게 주식이에요. 이미 떠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위에서 흔들리면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잡았는데 그날 조금 흔들려 끝났어요. 그 다음날 딴 거 움직여요.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틀 만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눈치를 잘 보자는 거죠. 눈 잘 보고. 어쨌든 말이 좀 세긴 샜는데 제약바이오 하면 좀 말이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액티베이트,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화끈하고요. 주식한 바이오예요. 저희 주식은. 그런데 조금은 이런 시기에 너무나도 또 쏠린다.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될수록 쏠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채널이 진짜 발달을 했거든요. 하나 탁 오르면은 텔레그램 3, 4개 채널에서 파파파파박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너무 쏠리는데. 쏠림의 극단은요, 또 하락입니다. 그래서 쏠림을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조금 쏠릴 때도 나의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나는 10% 이상에는 적어도 주식을 안 사. 그리고 20%, 10몇 프로 주식을 샀으면 그 당일에 내가 매매를 끝내야지. 혹은 플러스 상태에서만 내가 오버나잇 다음날 주식을 넘겨야지. 혹은 너무 높게 샀으면 내가 5번 나눠줄 생각이 있으니까 20%만 사놔야지. 1,000만 원 살 거면 100, 200만 사놓는 거죠. 이런 식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원칙 없이 올라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빵! 몰빵!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sek터 얘기하다가 바이오 섹터에서 이렇게 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자면 바이오 하시는 분들 특징이면 또 이게 화끈하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안 좋다 얘기하면 좀 욕먹을 걸려서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입사한 지가 거의 20년이 좀 안 돼요. 2년 빠진 20년인데 과거에 그런 바이오 흥분했고 과거에 또 뭐 흥분했냐면 대북주들 막 그럴 때 그리고 뭐 정치인 관련주들 이게 흥분할 때 물론 지금은 계약이 터져서 밸류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합니까? 많이 꼭지에 물리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원칙을 통해서 일단 그 시기는 맞긴 맞지만 조금 원칙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초록 발표라든지 물론 시기는 지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14일 날은 메시 치료제 허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했을 때 내가 그 시기를 들어가서 뭔가 내가 트라이 하는 것보다는 들어갈 때 미리 튀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 선반영이라고 미리 그 재료가 나올 때 꼭 셀온 재료 나오면 파는 겁니다. 미리 튀어 있는 것들은 사면 안 돼요. 내가 그 재료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사더라도 미리 좀 선반영 돼 있는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쉽게 말씀드렸지만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박 차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더 원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일단 저는요 좀 성장주를 좋아해요. 밸류업 종목들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그거는 외국인 수급 보시면 되는 게 좀 약간은 힌트가 명확해요. 밸류업 종목들은. 그런데 조금 쉬어 있는 것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섹터가 우주항공, 방산 섹터. 물론 최근에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그리고 대장 쪽 격도 있긴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조용하거든요. 이게 섹터가 좀 조용한 섹터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반도체 난리도 아닙니다. 엔비디아 고점일까 아닐까. 그죠? 그런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긴 모멘텀 5월 달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고요.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될 거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계속 위성을 쏘고 있잖아요. 계속 6G 휴대폰에 연결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자체가 약간의 주식은 꿈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G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빠져 있어서 5G 종목들은. 그런데 요렇게 연관되는 게 또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통신 장비 쪽을 아우를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 찾아보면 몇 개 안 돼요. 또 사실은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쉬어 있는 구간에서 좀 보신다면은 제가 무조건 맞춘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날아가는 주식만 주식이 아닙니다. 또
그렇죠. 또 다시 움직일 때 화끈한 폭발성, 화끈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방산이랑 같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분위기요, 좋죠. 좋은데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조금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 날이면 확 빠지고요. 좋으면 또 확 올라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분명 내가 살까 말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땐 또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는 소부장이 일부 섹터의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냥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력하고요. 삼성전자는 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에 대한 기저를 생각을 할 때는 HBM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AI 섹터가 발현이 되려면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의 GPU에 H100, H200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BM이 들어가려면 그런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시작을 했고, HBM 3, 2, 그리고 8단, 12단,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발표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델 테크놀로지, 미국의 컴퓨터 회사 있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향 컴퓨팅 수요가 서버 수요가 늘어난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30%인가 40% 급등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에서도 AI가 살짝 묻어 있으면은 성장성을 너무 좋게 주는 거죠. 그 전에 저희 마이크론도 말씀드렸고, 기타 미국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이 눈높이가 여기였어요. 근데 실적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식은 실적이 이만큼 나오면 꺾이거든요. 근데 미국 더 나와요. 그러니 좋습니다. 좋은데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HBM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으로 조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는데 이거죠. 소부장 섹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은 이거는 과거 스토라든지 조금 좀 스터디가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진짜로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미리 하는 공정과 테스트라든지 기타 여러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뭐가 전공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정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레거시 반도체 장비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공정, HBM이 뭐냐면은 뭔가 새롭게 뭔가 하는 게 아니고, HBM이 뭡니까? 적층이죠. 여러 개 쌓는 거죠. 그래서 구멍 뚫어서 TSV라고 그러면 뚫어서 여기서 접합을 시키고, 솔더볼이라고 해서 그거를 녹이고, 일플로우라고 그러고, 그거 여기서 찌꺼기 제거한 데스큐미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공정에 후공정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후공정에 다 모여 있어요. 마지막에. 좀 이해하셨죠? 그러면 HBM 할 때는 전공정보다 후공정 종목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천대받던 애들이 최근 작년 한 7, 8월 전부터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번째 히스토리. 그런데 최근에 전공정 애들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쉬운 게 이지한 게 아니고 레스트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한 3년 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디램 있잖아요. 디램.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램. 잘 안 좋습니다. 왜요? 휴대폰이 좀 덜 팔리니까는요. 그렇죠. 코로나 때 잘 팔렸습니다. 왜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컴퓨터도 잘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겠대, 재택근무. 그러니까 그때 피크아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 3년이 지났는데 그 피크아웃은 그때를 넘어서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AI가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24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AI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바로 검색되잖아요. 그죠? 요즘 보시면. 근데 그게 최근 데이터 기준 1000만 대 이미 팔렸다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휴대폰 출하량은 항상 역성장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AI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AI가 묻어있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많이 들으셨겠죠? 온 디바이스 AI가 시작이 된 거죠. 아마 그게 1월 정도부터 용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모바일용 디램, 그리고 디램도 또 서버용 디램이 있거든요. AI가 발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야 되잖아요. 그 서버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서버가 너무 뜨거워지고 많아지고, 액침 냉각 이런 이슈도 있긴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서버가 하니까 서버형 디램. 그러면 예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피크아웃이었던 디램 업황 자체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제 디램이 AI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 동안 힘들어했었던 전공정 장비 쪽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뭐예요? 후공정을 할까 전공정을 할까 이거에 대한 판단. 후공정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후공정 안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까? 이거에 대한 판단. 그럼 뭐 고를까가 좀 약간은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냥 저기 포털에 치세요. 그냥 HBM 관련주 무슨 공정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관심 종목 있잖아요. 거기 따다닥 넣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트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게 또 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요.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빠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것들은 또 올라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다 오르면 저기 좋으면 또 많이 온 거 더 세게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른 걸 내가 더 살까? 안 오른 걸 더 살까? 이거를 판단 누가 해야 돼요? 그 미국 시장 달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성향입니다. 주식을 할 때 내가 얼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사실은요. 제가 공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해자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자의 그 기술에 연관되는 연관 관련주들이 얼만큼 실적이 좀 더 발현될지를 저는 파악한 능력은 없습니다.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면 판단하고 나서 내가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만큼 더 들고 있을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성향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냐면 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현장에서 제가 계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향이에요, 이게 역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도체 쪽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까 HBM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HBM 구도는요 하이닉스가 최강입니다.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기술 개발해서 HBM3E라 그래서 12단까지 개발했다는 뉴스까지 제가 봤어요. 봤으면 지금 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의 기술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마이크론이 들어왔던 어디가 들어왔던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점유율을 뺏길 것이냐 안 뺏길 것이냐가 판단이 중요해요. 그런데 뺏기면 주식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뺏기냐면 자체가 더 늘어서 AI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점유율이 유지되는데 새로운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달라져요. 그만큼은 뭘까요? AI의 산업의 성장성을 얼만큼 크게 보느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HBM 처음 나왔을 때 하이닉스 점유율 0.몇 %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가면서 연평균 성장률 20% 됐다가 40% 됐다, 50% 그게 너무 80% 이렇게 올라가요. 뭡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레이팅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 나온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발현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GPT-4, GPT-4 지금 유료 결제 $20인가요? 하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소라 AI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이라든지 학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혹은 엔지니어 분들은 진짜 많이 쓰고 결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산업의 성장성을 어떻게 볼지 그거는 저랑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정하는 겁니다. 제가 정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정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런 물결이 지속되고 있구나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도대체 왜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 안 갔는지 이거 진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삼성전자 썸네일 달리면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 너무 안 움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첫 번째 지수입니다. 지수. 코리아.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4배나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절대 무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외국인들이 패시브 아시는 패시브가 뭐냐면 그런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수가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뭔가 2,700은 넘지 못한다. 2,800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삼성전자가 눌러야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식의 조금 선물 플레이가 지속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수
종목에 대한 뭐 구만전자 이런 식으로 볼 거면은 일단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서치 센터에서 평가하는 코리아의 지수대, 목표 지수대 2800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HBM의 점유율이 아직은 하이닉스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D램만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도 하고요, 가전도 하고요, 반도체도 하고요.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업황 하나 좋아지는 걸로 삼성전자 가기에는 조금 다른 거가 확장되는 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10개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거는. 그런데 조금 복합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아까 제가 전공정 후공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공정 후공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디램 업황이 진짜로 캐펙스 투자 때문에 돌 것 같다 생각하시면 전공정 하시는 게 맞아요. 마음이 편하니까는. 그런데 그래도 저는 H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른 거가 고르는 게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온디바이스 AI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온디바이스 AI 발현될 때 움직였던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CXL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뭐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좋은 한 CPU 안에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연산시키기 좋은 그런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 CXL로 파생된 종목들이 한 4-5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로모픽이라 그래서 조금 인간의 뇌랑 연상이 되는 그런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뉴로모픽 관련주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AI가 연산이 되는 반도체를 만들 거면은 그 사용처별로, 엣지 디바이스별로 반도체 종류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문을 해야 되죠. 주문형 반도체라고 그러는. 그 ASIC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런 주문형 반도체를 할 거면 뭡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들, 그걸 디자인하우스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가 CXL, 디자인하우스,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4섹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 4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다 수단매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하나 찍어라 하시지 말고요. 먼저 이 4섹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을 재무제표 열어보세요.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반 정도는 좀 무서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실적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작년 순이익이 100억도 안 되는 지가총액이 6천억, 7천억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퍼가 60배, 70배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치부하기에는 제가 그것들을 용인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그 섹터 내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매매할 때. 그러니까는 4가지 섹터 안에서 그 안에 MPU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덜 오른 거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덜 오른 거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는 또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좀 좋게 얘기하면 순환매. 근데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고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다 싫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HTS 안에서 고르는 방법인데 ETF를 할게요. 투자자분들 ETF 현재까지 누르고요. 여기서 반도체니까 소부장이지 않겠습니까? 소부장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으로 이름 붙인 ETF가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볼게요. 2000일 소부장, 일본 반도체 소부장. 일본 반도체가 잘 갈 것 같아. 선택하면 되고, AI 소부장이 잘 갈 것 같아. 그럼 AI 소부장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죠. 거래 구성 종목을 눌러보면 이 안에 무슨 종목이 들어있는지 보입니다. 비중과 다 나옵니다. 뭐 여기는 지금 SOL이 아마 신한일 건데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한솔케미칼, 조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AI 소부장 안에 ETF 안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AI 소부장 종목으로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가 비중이 높지? 한미반도체 여전히 짱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생각하게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보는 내용이긴 한데요. 잠깐 기사 한번 보이시죠? 이게 조선 비즈라 그래서 2월 말쯤에 나온 기사인데 5월 MSCI 편입생은 누구? 다시 떠오른 페나케 후보들. 이게 저는 방송 안에서 페나케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약간 좀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고 하는 요 약자인데,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30% 상승, 테마주화 됐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요. 근데 한번 요 기사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시고요.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MSCI는 뭐냐면 모건스탠에서 만든 지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좀 쉽게 얘기할게요. 모건스탠이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지수에 안 들어갔던 종목이 편입됐다 하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 많이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MSCI가 그 종목을 편입하는 요건이 좀 약간은 눈으로 보이기 쉬울 정도로 좀 보입니다. 없었던 종목이, 작았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편하게 5조에서 6조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얼마 전에 편입된 2월 달에 편입된 것들은 시가총액 한 10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5조부터 6조, 5조, 6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은 성장성이 있는 섹터 내에서, 지난번에 12월 때 많이 움직였던 두산로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로봇은 성장성의 끝판왕이잖아요. 물론 편입은 못 되긴 했는데 2월 달에 한진칼이랑 그 에코 머티리얼즈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두 번째 보는 거는 시가총액만 보는 게 아니고 유동시총, 대주주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시가총액 그 유동시총 풀려있는 주식이 얼만큼 되는지, 이것까지 같이 보긴 하는데, 그거 제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긴 하고요. 자료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두산로보틱스 좀 나오시죠. 그런데 아까 알테오젠 얘기 신나게 들었는데, 알테오젠 그리고 엔캠 많이 올랐죠. 신성델타테크 뭐죠? 신성델타 초전도체, 와 이거 많이 올라와. 초전도체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HPSP, 흡습이라 그러는데 HPSP,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 정도가 급등을 했다. 이거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사실한 이 말씀을, 저는 직업 특성상 뭐가 이제 뭐 사실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안에서 한번 골라보자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혹은 여기는 없지만은 지금 최근에 한화그룹주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방산 섹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총이 뭐 7, 8조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섹터를 정해서 한다면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뭡니까? 그렇게 오른 것들은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런데 과거에 한미가 포함될 때 있잖아요. 그 작년에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JYP 엔터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엔터도 좋긴 좋았는데 유독 JYP만 셌었거든요. JYP가 MSCI 편입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여러분? 조금은 이런 스킴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땡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샤이하게 안 보이게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신문에 나올 정도로, 기사에 나올 정도로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성장 섹터 혹은 편입 후보가 가능한 것들을 좀 보신다면 어떨까? 물론 종목들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또 과거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신풍제약이라는 그 전설의 종목도 아실 거예요. 전설이면 전설. 근데 그 종목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스킴으로 올리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올라갈 때 다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이 이런 식의 좀 뭔가의 좀 약간 주식시장의 룰이죠. 주식 판에 안에 있는 룰, 밸류에이션 룰이 아니고요. 그 룰을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아마도 편입이 예상될 거라고 미리 샀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기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많이 샀어요? MSCI가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편입되면 MSCI가 많이 사줄 거 아닙니까? 그 패시브가 사주는 거죠. 그죠?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감정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사주면 거기다 물량을 던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 거의 발표쯤에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근데 또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월 달에는 편입 됐을 때 한번 올랐다 쫙 빠진 것도 있고요. 계속 오른 것도 있고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샀던 것이 있다면 MSCI를 통해서 거기서 물량을 패시브가 가져가라. 살 거니까, 어차피 편입이 되면 살 거니까 그런 식의 스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가까우면 이것도 재료 소멸이 되지 않겠어요? 재료 소멸 개념으로 조금은 좀 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주식이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물려도 있었고 압니다. 그래서 싹 털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러고 싶은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딱 하나만 찍어달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르지 않은 거, 그리고 성장성이 좋은 거, 그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르지 않은 거, 성장성 좋은 거.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편하고 많이 수익 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시장에 선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물려줬던 종목들이 생기는 거죠. 오르다 하다가 마지막에 잡아요. 포모죠, 포모. 그렇죠. 항상 그런 것들은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지 않고 제가 찾아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 안 가요. 그러면은 욕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찾으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난 원래는 몰라.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방법론에 근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도 그렇게 찾으니까는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근거해서 나만의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실패를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정말로 좀 눈에 보이는 거 밑에 잘 찍어 놓으면 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쏠림이요. 쏠림이 있지 않으면 안 움직이니까는 괜히 내가 밑에 있는 거 쏠림이 없을 때 사놓으면은 줄줄 샌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시장에서 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알 때. 알아줄 때. 그러면 알아주게 뭐예요? 그 임박한 시기에 뭔가 모멘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뭡니까? 이거 스터디입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너무 패배감에 쌓여 있으세요. 분들이 나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맨날 그 마지막에 사서 그렇거든요. 저도요, 손절중에서 저도 패배자예요. 근데 또 내일은 또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리프레시라고 매일매일 기분 좋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는데 장이 좀 어렵긴 하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떠나지 않을 거면은 패배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패배감 있을 때 그때 매매는 무조건 손절칩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 하면은 먹어요. 수익이 나요.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주식은요, 어떤 종목 셀렉션의 예술이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긍정의 마인드. 왜냐면 이거 손절 치더라도 난 내일 수익이 날 수 있어. 이래야지 조금 손실로 끝내고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신감이 어떻게 됩니까? 스터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자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어 라고 나름대로 스터디가 있어야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절 많이 쳐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삽니다. 이런 마음 하나로. 그러다 보면 꾸준하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힘내시고 항상 그런데 요거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